8090 한국의 추리문학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수광 작가의 불가사리라는 단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류의 글을 이렇게 잘 쓰는 분이 계셨네 하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83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95년도에는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따님이 꽤 유명한 발레리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굳이 알려드립니다. 네, 낭독 바로 시작할게요. 이수광 미스터리 소설 불가사리 1900땡땡년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S경찰서 수사과 회의의 안건은 제2일보 사회부 기자 나석호의 죽음이 병사냐 살인이냐 하는 것으로 회의의 초점이 갈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세인의 관심을 끌만한 것도 아니고 날씨마저 환장하게 더운 탓으로 회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따분해지고 있었다. 제1보의 나석호 기자는 베테랑 경찰 출입 기자이기도 해서 강력계 형사들은 대부분 그와 낯이 익은 터였다. 최 계장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표면에 나타난 증거로 봐서는 나석호 기자의 죽음은 병사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검시 결과도 신경의 부조화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판명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살해됐다는 증거나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 과장.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고 매듭 지어도 좋다는 거지. 최 계장. 예, 이해 없습니다. 조 형사. 저 과장님. 얘기하게. 나석호 기자의 취재 수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불가사리가 마침내 나타났다. 불가사리가 나타났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기 이게 나석호 기자의 취재 수첩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디? 정말 그렇군. 불가사리가 마침내 나타났다. 이 구절을 몇 번 되풀이해서 읽어보면 나석호 기자가 뭔진 모르지만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에 대한 공포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만약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조 형사는 살해된 거라고 생각된다는 거지. 증거는 없지만요. 증거는 없지만 살해됐다고 본다. 예. 육감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 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자신이 있나? 자신이라기보다 불가사리가 뭔지 밝혀낸 뒤에 사건을 매듭 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과장님, 무슨 일인가? 불가사리란 암호가 아닐까요? 암호? 예, 조 형사의 얘기를 듣고 보니 불가사리라는 말이 여간 수상스럽게 생각되질 않습니다. 치안본부 암호 해독반에 보내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글쎄, 공연한 짓 하는 거 아닌지.
혹시 모르는 일 아닙니까? 거동 수상자가 뭐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석호 기자의 사상까지 의심스럽다는 얘긴가? 그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나석호 기자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기보다 수사란 원래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시작한다. 이런 옛말이 생각났을 뿐입니다. 좋은 얘기구만. 그럼 내일 아침에 박 형사가 치안본부에 다녀오도록 하게.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김 과장이 박 형사에게 나석호 기자의 취재 수첩을 암호해독반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고 수사과를 나가자 갑자기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서둘러 수사과를 빠져나가고 말았다. 조영사는 혼자가 되자 담배부터 피워 물었다. 몹시 더운 날이었다. 열어놓은 창으로는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고 있었다. 알량한 관상대는 7월 중순의 더위로는 몇십 년 만에 최고 더위이며 당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보로 시민들을 더 짜증나게 했다. 개들은 그늘에 앉아서도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헐떡거렸고 하늘에서 내려쬐는 폭염은 모든 걸 태울 듯이 뜨거웠다. 문득 조영사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석호 기자의 빈소에 분향을 하던 그날 밤부터 무언가가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석호 기자는 자신의 집 가정부와 동침을 한 뒤 잠자리에 든 채로 숨이 끊어진 것이었다. 나 기자의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부 기자답게 활달하고 민첩한 사람이어서 잠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병 전문 의사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게 됐었다. 조 형사가 책에서 눈을 떼자 창을 절반쯤 가린 오동나무의 넓은 잎사귀 사이로 어슴푸레하게 붉은 서편 하늘의 황혼이 시야에 들어왔다. 도서관 앞의 교정은 어느덧 남빛의 어둠이 내려 쌓이고 몇 군데 나무 그늘에 놓여있는 벤치에 앉아 책을 보거나 미러를 나누던 학생들마저 돌아가 버려 도심 속에 있는 K대학교의 교정은 마치 인적 끊긴 두매산골처럼 어둠이 짙어오고 있었다. 조 형사는 새삼스럽게 눈의 피로를 느끼며 우울한 기분이 되었다. 결국 미궁으로 빠져드는군. 제1보의 사회부 기자 나석호의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 형사는 그 의혹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조 형사는 나석호 기자가 신문사의 일마저 팽개치고 고려사와 고려열전을 미친 듯이 탐독했다는 신문사 동료 기자들의 증언을 듣고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던 모양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이나 파묻혀 있었다던 K대학 도서관을 찾아온 거였지만 나 기자가 찾으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알아낼 순 없었다. 다만 조 형사는 그가 고려사와 고려열전에서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심증만을 굳혔을 뿐이었다. 이 불가사리라는 게 뭔지만 알아도 한결 해결하기가 쉬울 텐데 말이야. 조영사는 낮게 중얼거리다 씁쓸하게 웃었다.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엄습해오던 암담한 피로와 짜증이 또다시 전신을 무겁게 짓눌러 왔다. 조영사는 고려사와 고려열전의 마지막 권을 대출계에 반납하고 대학 도서관을 나섰다. 요 며칠 목탁에 기다리던 장마가 계속되긴 했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다. 그래도 아름드리 정원수가 우거진 교정을 걸을 때 조영사는 제법 시원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질펀하게 퍼붓던 늦장마가 잠시 숨을 돌린 틈을 타 황혼이 곱게 피었던 것으로 보아 오늘 밤엔 비가 내리지 않을 모양이었다. K대학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물고 조영사는 잠시 망설였다. 어쩐 일인지 곧바로 아파트로 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렇다고 모두 퇴근했을 수사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공연히 집착하는 건 아닐까? 처음 나석호 기자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수사를 진정받았을 때 조형사는 약간 떨떠름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라고 해야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뿐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요구에 의해 신경의 부조화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이 떨어진 나석호 기자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시까지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석호 기자의 돌연한 죽음이 심장마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수사를 요구해 온 것이었다. 마침 이렇다 할 강력사건도 없었던 때라 조 형사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지만 수사에 착수하긴 했다. 하지만 나석호 기자가 살해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에 수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석호 기자는 살해되었다는 증거보다 병사라는 증거만이 더 확실히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런 조 형사가 사건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나석호 기자의 빈소에서 본 어떤 여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부터였다. 그 여자는 가족도 아니면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조 형사가 넓은 거실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분향을 할 때 그 여자는 어린 상주의 뒤에서 짐짓 태어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 기자 부인이십니까? 분향을 마치고 조 형사가 넌지시 물었을 때 담당 파출소의 임순경은 넓적한 얼굴에 까닭 모를 미소를 띠고 고개를 흔들었다. 가정부예요. 그는 기묘한 미소로 조 형사의 궁금증을 부채질했다. 나 기자님 부인이 오래전부터 골수암을 앓고 있답니다. 부인 대신 나 기자님 댁 살림을 맡아서 꾸려온 게 뭐 6개월쯤 됐다나요? 그래요? 조 형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약간 갸름한 얼굴에 뽀얗게 윤기 흐르는 살빛, 붉은 입술에 보드랍고 나긋한 입언저리는 가정부라는 직업이 어울릴성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여자도 조 형사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빈소를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불쑥 조 형사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조 형사는 여자의 눈 속에 있는 흰자위가 까만 동자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여자의 눈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나 생각될 정도로 아주 찰나의 일이었다. 여자는 어느덧 투명하게 맑은 눈빛으로 조 형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상당히 좀 배운 여자 같지 않습니까? 이지적이다, 뭐 그런 얘기죠. 임순경이 귓속말로 조 형사에게 속삭였다.
조 형사는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소문에 의하면요, 엄청난 색광이라는 거예요. 임순경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조 형사의 귓전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조 형사는 수긍하기 어려웠다. 곱게 빗어 가리마를 탄 다음 요즘엔 흔치 않은 옥비녀를 꽂은 머리와 그 밑에 반듯한 이마, 오똑한 콧날, 이목구비가 정연한 얼굴은 차라리 선녀가 환속했다 싶을 정도로 정숙해 보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조 형사가 아파트 도어를 열자 어둠이 장막처럼 시야를 가로막았다. 조 형사는 전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피로를 느끼며 어둠이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출구에서 잠시 기다렸다. 층계를 서둘러 올라온 탓인지 자신의 고르지 못한 호흡과 가슴이 뛰는 소리가 방망이질 치는 것처럼 가쁘게 귓전을 울렸다. 방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는지 소비자 물가 동향, 교통사고 소식,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윤리 타락을 개탄하는 머릿기사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는 낯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선전. 약산 성인이 백색 바캉스니 하는 화장품 회사의 선전들은 바하의 환상의 폴로네즈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화장품 선전과 플루트의 비장한 선율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는 플루트의 선율이 끈적끈적하게 자신에게 감겨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조 형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바하의 플루트 이중주를 좋아했었다. 조 형사는 그 플루트 선율에 끌려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응접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바하의 플루트 이중주는 그 순간 사라지고 위장약 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약간 아쉬운 기분을 느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찰칵 라이터를 켜자 환한 불빛이 어둠 속에 먹물처럼 번졌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어둠의 장막에 가려 담배 연기는 잠깐 푸른 빛을 띠다가 쓰러졌다. 피로 탓인지 담배 맛이 깔깔하게 입안에 고였다. 강력사건이 연달아 터진 것도 아니고 그저 자잘한 절도 사건 몇 건이 그가 요즘 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요즘 유난히 피로와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온열 개팔자라더니 편에서 달라는 친구도 다 있구만. 여기저기서 큰 사건 터지면 감당 못할 테니까 한가할 때 몸 관리나 잘하라고. 그가 매사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자 동료 형사들은 편에서 몸살이 나는 모양이라고 빈정댔다. 민환 형사라는 조 형사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묵하게 패인 눈과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쳐 놀라곤 했다. 아이 친구 도둑장가 들더니 살 빠지는 거 보게. 마누라 치마폭이 꽤나 넓은 모양이야. 아고 아무리 치마폭이 넓기로써니 조 형사 몸이 그 정도로 망가진단 말이야. 내가 왜 어때서? 몰라서 묻나?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 들어봤어? 그 말이 딱 자네한테 들어맞는 말이야. 싱거운 소리 하지 마. 싱거운 소리라니.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소린데. 자네가 힘에게 없다면은 우리가 도와줄 용의도 있단 말이야. 하하,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그만한 힘도 못 빌려주겠나? 동료들은 요즘 걸핏하면 조 형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했다. 그러나 조 형사는 그들의 얘기에 그닥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심심풀이 삼아 음담패설을 즐겨온 건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었다. 더욱이 조 형사가 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 병색이 시작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 형사는 자신의 병색이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건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었다. 학창시절과 군 시절에 미식 축구선수로 제법 명성을 날린 적도 있는 조 형사였기에 건강에는 남달리 자신이 있었던 거다. 여자와 몇 번 몸을 섞었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한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 형사는 아마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결에 그는 꿈을 꾸었는데 죽은 나석호 기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괴이한 꿈이었다. 나석호 기자는 조 형사보다 10년은 연상이기도 하고 조 형사가 경찰 계통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경찰 출입을 해온 베테랑 기자여서 술자석을 같이 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다. 나 기자는 술을 물 마시듯 퍼마시고 있었다. 마침내 술독에 빠진 꼴이 됐는데 이따금 뭔가 두려워하듯 사방을 둘러보며 흠칫흠칫 몸을 떨었다. 조 형사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불가사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불가사리라뇨? 불가사리가 뭡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말을 할 때 그는 마치 최후의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 형사는 나석호 기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석호 기자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해 중얼거리다가 호련히 술집을 빠져나갔다. 조 형사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고 뒤따라갔지만 나석호 기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조 형사는 나석호 기자를 찾아서 유령의 거리처럼 음산하게 솟아있는 빌딩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도시는 죽어 있었고 끝이 없는 미로였다.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 골목에 쌓인 연탄재를 밟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조 형사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상한 곳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그곳의 공기는 초록색이었으며 사람들은 공기 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색채의 조락도 없었고 풀과 나무도 없었다. 조 형사는 그곳이 외계의 어떤 우주 공간이거나 말로만 듣던 4차원의 세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조 형사는 어떤 광장의 입구에 서 있었다. 요령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릴 때 조 형사는 재빨리 담벼락에 붙어섰다. 이윽고 소리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얼굴이 없는 기묘한 형태의 사람들이었다. 저것들의 이름이 뭔지 알겠나? 감정빈혈증일세. 그때 습기에 젖은 축축한 목소리가 조 형사의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조 형사가 재빨리 사방을 휘둘러 봤지만 목소리의 주인인 나석호 기자는 보이지 않았다. 날 찾으려고 하지 말게. 여기선 아무것도 형태로 존재하지 않네. 형태란 건 오직 자네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야. 두 번째 광장에 나타난 건 한 무리의 해골이었다. 그것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광장으로 굴러왔다. 나석호 기자의 목소리는 그것들의 이름이 썩은 지식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존재들의 이름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저게 뭔지 아나?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이야. 저건 생식. 저건 욕망이라는 이름일세. 조영사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 까닭없이 서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것들이 광장을 꽉 메웠을 때는 슬픔이 지나쳐 그의 얼굴이 눈물에 질펀하게 젖는 지경이 되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존재들은 온갖 허벅지들이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빈민과 부자, 온갖 종류의 허벅지들은 생식기가 온통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거품처럼 넘쳐 흘렀다. 그건 생식의 종말이었다. 그것은 악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무엇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는지 조영사는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잠결인지 꿈결인지 누군가 자신을 방으로 옮기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뿐이었다. 눈을 뜨자 어둠 속에 희끄무레한 게 서 있었다. 눈을 치뜨지 않아도 조영사는 그것이 여자의 허벅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조영사는 꿈이 계속되는가 생각했다. 하지만 꿈의 계속은 아니었다. 끄지 않은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에서 우윳빛 광선이 옷을 입지 않은 여인의 곡선을 유령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다. 조영사는 텔레비전을 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결박을 당한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눈꺼풀이 자꾸 감기며 그를 또다시 깊은 수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어요. 여자가 달짝지근한 목소리를 조영사의 귓가에 뿌렸다. 담배를 피우다 말고 주무시다뇨. 그리고 조영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자신의 몸에 감기는 걸 느꼈다. 텔레비전을 꺼. 조영사는 부르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가위 눌린 사람의 절박한 외침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무엇인가 그의 나신에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부드러운 물질이었다. 그래, 이건 여자의 입술이다. 조영사는 생각했다. 여자의 입술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마다 불로 지진 듯이 선명한 화인이 새겨졌다. 그러나 그는 포충망에 사로잡혀 곤충 채집 상자에 박제돼 버린 곤충처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거친 숨결과 불같은 입김을 그의 얼굴에 토해냈다. 여자의 광포한 욕망 앞에서 그는 턱없이 무력했다. 그는 낯선 골짜기에 모로 쓰러져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곳은 구천이거나 어린 시절에 잔디밭에 누워서 본 파란 하늘이거나 했다. 그는 광대무변한 하늘에서 변화하는 색채의 조락을 걷고 가슴이 미어지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의 손이 그의 하체에서 기민하게 반복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피가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그의 피는 거대한 기둥을 형성했다. 조영사가 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나석호 기자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영사는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간단한 취조를 했던 것이다. 여자는 조영사가 묻는 대로 고분고분 대답했고
골수암으로 신음하는 부인을 옆방에 두고 나석호 기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 선생님은 살해당하신 건가요? 별로 걱정하는 빛도 띠지 않고 여자가 조영사에게 물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영사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여자와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할 듯 조영사를 건네다 본 건 버스 정류장 근처의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서였다. 제가 있을 곳 좀 알아봐 주세요. 있을 곳이라뇨? 나 선생님 댁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모두 절 싫어해요. 그럼 당분간 친척 집에라도 가 계시죠? 친척이 없어요. 그럼 오늘 저녁만이라도 나 기자님 댁에서 사정하고 주무시고 내일 날 밝으면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조영사는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열이 식어가는 아스팔트로 시선을 옮겼다. 차량들이 혼탁한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아스팔트는 서서히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가도의 상점들엔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때 조영사는 보이지 않는 투망 같은 것이 자신에게 던져지는 듯한 기묘한 기분을 느끼고 여자를 돌아보았다. 순간 흰자위만 가득한 여자의 눈이 자신을 빨아들일 듯이 응시하는 걸 조영사는 분명히 보았다. 조영사는 자신의 몸에 칭칭 감겨드는 그 그물을 뿌리치기나 하는 것처럼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러나 여자는 재빨리 흰자위 가득했던 눈을 수습하여 투명하고 맑은 눈빛으로 검은 눈동자로 조영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일단 저녁 식사나 합시다. 조영사는 석연치 못한 기분을 느끼며 여자를 근처의 중국 요리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자는 고분고분 따라왔고 조영사는 식사를 마친 후 뭘 할까 하다가 삼류 영화관으로 여자를 데려가서 튜니티 시리즈 한 편을 보았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조영사는 줄곧 여자를 은밀하게 살폈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요란한 스크린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영사는 형사 피의자와 그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여자가 풍기는 그 기묘한 냄새. 어쩐지 여자가 지금 시대의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적어도 몇백 년 전쯤에 살았던 듯 싶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 방에서 자요. 난 마루에서 잘 테니까. 조영사는 여자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담요 한 장을 꺼내 들고 마루로 나왔다. 신혼 2달 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후 처음으로 아파트에 여자를 들여놓은 것이다. 그런 여자가 피의자와 수사관 사이라는 생각을 하자 흥분이 된다기보다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다. 그런데도 그는 새벽녘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꿈도 꾸지 않고 깊고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조영사는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찌를 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수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떏거리를 끓여 먹던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건 마치 신혼 시절에 그의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침을 짓던
그 부드럽고 섬세한 손을 연상시켰다. 그는 나른한 행복감을 느꼈다. 저 여자와 내가 피의자와 수사관의 신분으로 만난 게 아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자 허탈감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여자가 차린 아침을 먹은 뒤 조영사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일요일이었다. 중요한 사건이 없었으므로 경찰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생각되었다. 갈 곳이 없다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던 거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맥 빠지고 따분하기만 했다. 그래도 조영사는 꾹 참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여자도 별 말이 없었다. 문득 월요일에 출근해서 동료들하고 상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팔방미인 박 형사라면 여자가 지낼 곳을 손쉽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조 형사는 점심을 먹은 뒤에 여자를 데리고 야구장을 갔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였지만 조 형사는 해가 떨어질 무렵까지 야구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자와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또다시 영화 구경을 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것은 역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조 형사는 그녀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지난밤처럼 마루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달빛이 요기를 뿌리며 창을 넘어 들어왔다. 조 형사는 잠에 취한 건지 달빛에 취한 건지 몽롱한 와중에 무엇인가 매끄러운 것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어 오는 걸 느꼈다. 선뜻 잠이 깨었다. 그러나 조 형사가 잠에서 깨어나 어찌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알았을 때는 이미 자신의 하체가 팽팽하게 부풀어 터질 것만 같았다. 여자의 불같은 입김이 사정없이 그의 얼굴에 뿜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의 등을 힘껏 껴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처럼 요기를 뿜는 여자의 눈과 자신을 포박하고 있는 육체의 그물을 의식한 것은 잠깐이었다. 순식간에 그의 육체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하여 폭발하고 말았다. H대 사학과 조교 김만호. 그는 여자와 마주 앉아서 얼마 전 P시에서 있었던 고려시대의 유물 발굴 작업 광경을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는 마치 벽화 속의 그림이기나 하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선해준 이모의 말맞다나 갸름한 얼굴이며 곱고 흰 살결, 짙은 눈썹, 반짝이는 눈은 전형적인 미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마주친 순간 그는 불길한 예감이 섬뜩하게 뒤통수를 후려치는 걸 느꼈다. 기묘한 일이었다. 맞선 보는 자리에서 이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다니.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도 이상한 예감에 몸을 떨었었는데. 그것은 발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출토된 발굴물은 종류대로 분류되고 인부들이 함부로 다루어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까지 맞춰두었다. 목록대로 확인한 다음 트럭에 실어 대학의 연구실로 옮기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물론 아직도 오늘 하루는 더 흙을 파헤쳐야 했다. 교수가 그걸 원하는 까닭으로 형식적으로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였다. 교수는 인부들과 학생들에게 발굴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트럭으로 옮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발굴이 진행되었던 피시의 북쪽 낮은 언덕은 멀리 잡목숲으로 둘러싸인 채 9월의 양광이 고즈넉했다. 풀잎의 비릿한 냄새와 만발한 들꽃의 향기, 깊은 땅 속의 축축한 흙냄새가 아직도 그의 코끝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 냄새가 몹시 싫었다. 인부들은 거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포장된 유물을 트럭으로 옮기고 있었다. 장식용 비취빛 구슬과 청동 거울, 정묘한 조각품, 자기류, 팔찌 같은 보석류로 미루어 고분의 주인은 고려 말의 여인으로 짐작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관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는 가매장을 한 고분이 아닐까 추측했지만 고려 말에 가매장이 성행했다는 문헌 기록은 없었고, 그래도 관은 역시 고분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관을 찾지 못한 채 발굴 작업이 끝난 셈이었다. 이제는 대학 연구실에 파묻혀 그것들과 씨름할 일만 남아 있었다. 발굴된 유물들의 연대를 정확히 밝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사학도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일이 교수와 함께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그 논문으로 벼루어 오던 석사학위를 딸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것일까? 지난 열흘 동안 고려시대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 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누군가가 유물을 한 점이라도 가져갈까봐 유물이 발굴되던 열흘 동안 밤잠을 설치며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일까? 발굴이 끝나가는 지금 약간의 과로로 인해 감기 기운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삽질을 멈추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교수는 관을 찾지 못했으므로 언덕 뒤편까지 파헤쳐 보길 원하고 있었다. 김만호는 공연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부들을 데리고 언덕의 뒤편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잡목숲의 나뭇가지 위에 우아한 금빛으로 살랑거리기 시작했다. 깊이 파들어갈수록 그는 가슴이 심하게 고동치는 걸 느꼈다. 마침내 삽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 위해 담배를 피워 물었다. 피곤한가? 교수가 그의 곁에 와서 물었다. 몸살 기운이. 신경을 너무 썼어.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회색의 베레모를 눌러쓴 교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건강한 몸짓으로 그의 삽을 들고 인부들과 어울렸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냅시다. 교수는 김만호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고 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어서 빨리 발굴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유물을 찾아내는 일에 진저리가 났다. 여기 흙이 다른데요, 교수님? 정말 그런데. 뉘엿뉘엿 기울던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갔을 때 인부와 교수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군, 이리 와보게. 교수가 그를 손짓해 불렀다. 확실히 어른 키 정도 깊이의 땅속에서 퍼올린 흙은 많이 달라 보였다. 이 흙이 건조하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손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흙의 건조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유, 서로 쳐다만 보지 말고 말씀을 하라니까. 이모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웃음을 쳤다.
그때서야 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싱겁게 웃었다. 그날 교수가 발굴한 화강암 석관 속에는 여인의 옷과 장식 용구들, 한 줌의 머리카락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시체가 썩어버렸다고 해도 뼈 조각 몇 개는 남아 있어야 할 일이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횃불을 밝혀 관 속을 비추며 교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H대학 사학과 교수실. 이걸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는데요. 박 형사는 얼굴을 찌푸리고 H대학의 사학과 조교로 있던 김만호의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는 주임 교수를 바라보았다. 이거 말고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김만호 조교는 뭐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이 노트에는요, 김만호 조교 자신도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느낌의 기록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노트에 쓰여진 내용을 김 조교의 죽음하고 연결시켜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 점이 몹시 의아합니다. 주임 교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몸이 약한 편이었나요? 아니요, 건강했죠. 나하고 같이 아침마다 일찍 테니스를 했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유물 발굴 작업이 끝나고 얼마 뒤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뒤에 바로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게 이상한 수수께끼로군요. 박 형사는 초가을 햇살이 H대 사학과 주임 교수의 책상 모서리에 부드러운 빛을 튕기는 걸 보며 말했다. 나는 두려움에 대한 노트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문 편은 아닙니다. 결혼을 한 뒤부터 김조교가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학교에 나왔죠.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폐병장이처럼 몸이 마르고 눈이 우묵하게 들어가더군요. 한 학기 푹 쉬라고 했는데도 석사과정 중이어서 그런지 쉬지를 않더군요. 논문만 쓰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랬는지 결국 그게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는 말하면서 반백의 머리에 회색빛 베레모를 눌렀었다. 말씀 고마웠습니다, 교수님. 이 노트는 제가 보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교수는 베레모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짧은 시간 동안에도 몇 번이나 베레모를 벗었다 썼다 하는 건 그의 독특한 습관인 모양이었다. 박 형사는 교수에게 인사를 하고 주임 교수실을 물러나왔다. 강의가 끝난 교정 어디에선가 피아노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오고 있었다. 박 형사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찼다. 신문기자 나석호, 신예 소설가 이재하, H대학 사학과 조교 김만호. 그들은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병명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차례로 죽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죽음이 닮아 있었다. 박 형사는 그 까닭을 알아내야만 했다. 마치 하루살이의 날갯짓 같이 가만히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면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형체가
생각해보면 형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주위에서 떠돌고 있었다. 형사들의 대화. 박형사. 이상한 일은 H대학교 사학과 조교 김만호나 신예의 소설가 이재하의 죽음이 한결같이 나석호 기자처럼 사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사망 진단이야 신경의 부조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돼 있긴 한데요. 죽기 전에 몸이 바싹 마르고 눈이 움푹 들어가 갖고는 마치 폐병장이처럼 됐다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우연의 일치 아닌가? 글쎄요. 구체적인 증거는 물론 없죠. 근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김만호나 이재하의 죽음에는 기이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들 모두가 죽기 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요. 자세히 말해보게. 김 과장이 말했다. 신예의 소설가 이재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재하는 1949년에 출생해서 김만호하고 똑같이 H대 사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소설가로 변신했죠. 왜 전공을 바꿨는지 그 까닭은 모르겠지만요. 뭐 신인 소설가로서 문단의 주목을 꽤 받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생활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하고 뒹굴었다는 거죠. 가정부 얘기에 의하면은 언제나 그 벌거벗은 몸으로 남이 보건 말건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태성이로구만. 근데 그게 나석호 기자의 죽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죽음이요? 기묘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비슷한 죽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 형사는 어떻게 됐나? 김 과장의 질문에 최 계장이 대답했다. 예. 조 형사는 몸이 아파서 열흘째 결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찾아갔었는데요.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게 심해? 예. 무슨 병인데 그래? 글쎄요. 병명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누워 지내나? 뭐 누워 지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몸이 굉장히 허약해졌는데 그 눈이 움푹 패이고 살이 비쩍 마른 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망가지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나석호 기자의 취재 수첩에 적혀있던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두더라고요. 제가 발췌해 왔는데 요점만 읽겠습니다. 그러지. 불가사리는 쇠만을 먹는 짐승이며 물소의 눈, 콧불소의 가죽, 범의 다리와 곰의 몸집을 갖고 있는 전설상의 괴물이라고 한다. 전설? 예, 고려 말경의 전설이랍니다. 계속하게. 예,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몽고의 속국이 된 고려는 해마다 많은 곡물과 곡녀를 몽고에 바쳐야 했고 국호와 연호를 몽고의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국가적인 치욕이 끝이 없었다. 고려를 지배한 몽고는 그들의 밀교까지 만연시켜 호국 불교로 치도의 근본을 삼았던 고려가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상태로 타락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색해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말에 이르러서는 권신 왕족의 세력이 득승하여 전단의 횡포가 극심하고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틈타 무장 세력이 비만해지면서 무가 문을 능하니
자연히 국정이 어지러워졌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였다. 이토록 여 말의 개경 땅이 불륜에 젖고 나라의 정기가 혼탁할 즈음 불가사리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났다. 이 괴물은 개경의 송악산 기슭 한적한 초옥에서 바느질을 하던 젊은 과부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남편을 사별한 젊은 과부가 욕정에 시달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사내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듯, 아니 사내의 손을 목마르게 갈구하는 듯 풍만하고 탐스러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내려다보며 과부는 더위와 욕정에 헐떡이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과부를 어느 순간 시원하게 간지르는 것이 있었다. 과부의 피둥피둥한 허벅지에서 딱정벌레 같은 작은 벌레가 나타나 온몸을 헤집고 다니더니 마침내는 손등을 타고 내려와 과부의 손에 들린 바늘을 냉큼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과부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바늘상지에서 다른 바늘을 뽑아 던지자 벌레는 또다시 넙죽 받아먹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늘로 시작하여 쇠만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벌레는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문고리를 비롯해 수저와 놋그릇, 농기구, 부엌에 있는 밥솥까지 몽땅 집어삼키고 집 밖으로 나가 개경의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모두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절간의 우람한 종, 군사들의 창칼까지 다 먹어치우고 결국 고려가 망한 뒤에야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무력과 음욕으로 나라의 정기가 땅에 떨어지면 망국의 징조로 다시 재현하리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전설에 지나지 않을 뿐 후세의 사람들은 창칼로 죽이지 못하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는 이 전대미문의 괴물을 불가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 계장의 얘기가 끝났을 때 이상한 침묵이 좌중을 압도했다.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 형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뭘까?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어떤 인상 하나가 빠르게 박 형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최 계장이 송수하기를 들었다. 예, 강력계입니다. 예? 뭐라고요? 최 계장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했다. 알겠습니다. 의사는 왔다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조 형사가 죽었답니다. 조 형사가? 아니, 정말입니까, 계장님? 형사들이 소스라쳐 놀라며 최 계장의 얼굴을 살폈다. 최 계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송수하기를 내려놓았다. 조금 전에 숨이 끊어졌답니다. 박 형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데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사망 원인은 뭐래? 신경의 부조화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신경의 부조화?
아니, 갑자기 찬물에 들어간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말입니다. 일단 조 형사한테 가봐야겠습니다. 그러지. 나도 같이 가자고. 결국 회의는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나석호 기자와 H대학교의 사학과 조교 김만호, 장래가 촉망되던 신예 소설가 이재하, 그리고 조 형사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똑같은 병으로 죽었단 말인가. 김 과장을 필두로 수사과의 전 형사들이 서둘러 조 형사의 아파트로 달려갔지만 박 형사는 가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자신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에 그는 몸이 떨렸다. 그러나 다음 날은 억지로라도 조 형사의 아파트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조 형사는 그의 오랜 동료였으니까 말이다. 박 형사는 오후 늦게 조 형사의 아파트로 문상을 갔다. 9월 들면서 한결 기온이 떨어진 탓인지 박 형사는 전신을 엄습하는 한기를 느꼈다. 대부분 경찰 계통의 사람들이었지만 뜻밖의 조문객들이 많았다. 차례를 기다려 조 형사의 빈소에 분향을 하다가 박 형사는 보이지 않는 그물 같은 것이 엄밀한 막을 형성하고 자신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분을 느꼈다. 박 형사는 향을 피우는 손이 떨려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간신히 분향을 마치고 일어서자 박 형사는 눈이 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을 기묘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형사는 나지막하게 부르짖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이제 비로소 조 형사를 비롯한 4사람이 죽은 까닭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여자의 눈이 흰자위가 까만 동자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사금파리 조각이라도 눈에 박아놓은 것처럼 투명한 빛을 튕기기 시작했다. 네. 어떻게 취향에 맞는 작품이셨습니까? 저는 공포물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릴 때는 13일의 금요일 맞나? 그런 어떤 공포 시리즈들을 좋아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별로 즐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물을 안 좋아하는 나도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우리 안자비 미스터리 독서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낭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요. 예전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는 살짝씩 허술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단편 소설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도 있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유튜브 정책상 오디오북은 낭독한 사람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각각 어떤 구절에서 그때 그랬지 하는 포인트들이 있으셨을 텐데 길거리에 연탄재가 있었다. 이런 거 정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눈 오면 연탄재 깨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요즘 아이들은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요즘은 다 광고, CF,
홍보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전이라는 말은 선전선동할 때나 쓰는 말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그 조영사가 텔레비전 선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참 그때는 다 선전이라고 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에 갔다, 영화 보러 갔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영화 구경하러 갔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더라고요. 아직도 이 표현은 쓰는 분 계실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네요. 또 장례식 문화도 언젠가부터는 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이때는 다 그 빈소라는 것이 죽은 사람 집에서 치러졌죠. 그래서 저는 아기 때 이렇게 왜 골목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집에 이렇게 기다랗고 종이로 감싸진 원통에 등을 달아놓고 알 수 없는 한자가 써 있는 걸 보면서 저게 뭘까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 망자를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집 앞에 걸어 놓던 어떤 상징물이었던 거죠. 네. 8090 작품들 읽으면서 추억 여행 실컷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나름 요즘 이런 미스터리물 만들기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한테도 매력이 있을 법한 소재와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쇼핑까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수광 작가님의 불가사리, 한자로는 불가능하다, 죽이는 것이, 그리고 이는 그냥 이탈리아라고 쓸 때 왜 이자 한자로 도용해서 쓰잖아요. 그 글자를 썼더라고요. 네, 한자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그 리의 의미를 아실 텐데 아마도 그냥 의미 없이 발음을 살리고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죽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려시대의 전설의 괴물. 그런데 그 괴물이 오늘날은 아니죠. 이 소설이 발표됐던 80년대, 90년대 이제 음욕으로 가득한 여성 괴물로 나타나서 미녀가 멀쩡한 남자들을 꼬셔서 그 생기를 빨아먹는 그런 귀신 괴물로 형상화되었다는 이야기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